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저는 41살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딱 6년 동안 남편은 제게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1년에 2번 이상 방문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요? 기차표, 숙박비, 거기서 쓰는 돈까지 쌓이면 큰돈이 된다고요.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던 해부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도, 돈을 모으고 있어요. 곧 갈게요. 6년 동안 계속된 곳.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중요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에서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의 얇은 폴더였습니다. 다른 서류들 밑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6년치 은행 송금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매달 80만 원. 계좌로 최승연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생활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나는 그 서랍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서류철을 들고 부엌 식탁으로 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영수증을 세어보았다. 72장, 72개월, 6년, 매달 80만 원, 5,760만 원, 총액, 매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에게 보낸 돈. 어머니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고 나는 곧 간다고 대답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재현을 만났을 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를 호텔 경영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데 보냈습니다. 서울의 중견 비즈니스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자까지 차근 승진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잘했고 제 일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11월에 비 오는 수요일, 재현이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장 가까운 맛있는 커피숍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에서 제공하는 커피는 마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잔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주문을 몰랐습니다. 그는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쳤습니다. 저는 2년 후 그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34살이었고 그는 3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재현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결혼했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다. 3년 차이는 없었다. 헤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장 없이. 원망하는 기색 없이. 나는 그런 그의 태도를 존중했다. 나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 나와 함께. 나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첫 해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재현은 돈에 대한 대화를 매우 신중하게 이끌어가는 재주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그저 화제를 돌리는 식이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다음 달에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저축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좀 더 절제해야 할 것 같아.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조심해야 해. 항상 합리적이었다. 항상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의 재정적인 신중함을 존중했다. 나는 적응했다. 휴가를 제안하는 것을 멈췄다. 새 가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멈췄다. 부산에 가자고 하는 것도 멈췄다. 1년에 2번 이상 가는 것도 그만뒀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야? 이 남자는 우리 재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6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최승연이라는 이름은 우리 삶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 속에서도, 그의 휴대전화에서도, 친구나 가족에게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5,760만 원이라는 거액과 연결된 이름. 그리고 그에 얽힌 완전한 침묵.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폴더를 열어놓고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하나였다. 8년 전의 작은 뉴스 기사. 인천에서 열린 지역 행사. 사진 한 장. 30 중반의 여성. 지역 사업가.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영수증들을 다시 폴더에 넣었습니다. 폴더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어. 11일이 걸렸습니다.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유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변호사님 맞은편에 앉아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천천히 폴더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분과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처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 달에 80만 원을 6년 동안 전처에게 지급하는 건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죠. 나는 말했다. 알아요. 그녀는 말했다. 뭘 알고 싶으세요? 나는 말했다. 모든 거요. 유 변호사가 그 후 2주 동안 알아낸 것은 최승연이 실제로 재현의 전처였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9년 전에 이혼했다. 1년 그를 만나기 몇 년 전이었어요. 이혼 합의서에는 자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원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합의였어요. 그 합의에 따라 재현은 매달 80만 원을 승연에게 무기한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만료일도 없고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매달 80만 원을 그가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한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유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이 돈을 지급해 왔어요.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지급했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한 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자발적 합의였어요. 그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6년 동안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제 선택지가 뭔지 알고 싶어요. 모든 선택지를요.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일요일을 택했다. 재현이 집에 있었다. 별일도 없었다. 폴더는 부엌 식탁 위에 있었다. 커피를 2잔 내놓았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폴더를 보았다. 내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폴더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 2초 동안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계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내가 최소한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 나는 말했다. 승연이에 대해 알고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6년간의 모든 날짜까지 알고 있어요. 유 변호사님과도 이야기했어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말했다. 5,760만 원. 그게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 지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 계좌에 있는 금액과 거의 같아요. 유 변호사도 그걸 알아냈어요. 그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이혼 합의에서 나는 그 투자 계좌의 절반을 미신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재정은폐를 근거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요구할 겁니다. 유 변호사는 두 가지 모두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서류는 사본이고 원본은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연희, 제발 설명하게 해줘. 내가 말했다. 재현,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나요? 나와 결혼했을 때요? 이게 다 그런 건가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느꼈다고요? 6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곧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피를 들었다. 나는 말했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번 주에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갈 겁니다. 어머니를 뵈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엌을 나섰다. 나는 그 토요일에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중고 현대차를 샀다. 내가 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옮겨놓았던 내 계좌에 돈이 든 폴더를 찾은 지 3주 후였다. 4시간 20분. 나는 오후 2시에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고 말했다. 연희야. 피곤해 보이네. 나는 말했다. 알아요, 엄마. 엄마는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엄마는 말했다. 들어와. 된장찌개 만들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님 댁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내 앞에 된장찌개 그릇을 놓아주셨다. 아빠는 맞은편에 앉아. 토마토 이야기. 이웃집의 새 강아지 이야기. 그리고 올여름이 더울지 이야기하셨다. 나는 거기에 앉아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빠의 토마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6년 동안 매달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럴 거야. 7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아파트는 내 것이 되었다. 투자금의 절반. 2,880만 원. 판결 후 30일 이내에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재현이는 목요일에 이사 나갔다. 나는 그가 승연에게 계속 돈을 줬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 계산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호텔 경영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는 운영이사다. 이혼 후 4개월 만에 승진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애초에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었던 문제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 전화번호가 내 연락처에서 제일 먼저 저장되어 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 부산에 간다. 어머니는 갈 때마다 된장을 끓여주신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게 바로 어머니다. 지난달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고는 말하셨다. 기분이 좀 나아졌구나. 나는 대답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 들어와.
찌개 다 됐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분들 말입니다. 여행, 방문, 소소한 기쁨. 숨겨진 무언가, 그 돈보다 훨씬 값비싼 것 말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눠야 할 돈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항상 불확실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말도 없이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해 버렸을 수도 있죠.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폴더를 열어보세요. 영수증을 세어보세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가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 저는 마침내 폴더를 열고 부산으로 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희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어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뵈러 가세요. 찌개 다 됐어요.